경제 파워 생생경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생생경제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채 못 갚는 곳이 조사 대상 40개 그룹 가운데 10군데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4곳 가운데 한 곳은 수지 안 맞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중인 곳들이 포함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금호아시아나, STX, 웅진, 동양그룹 이렇게 이미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중인 곳을 빼고 들여다봐도 이 부실 위험에 빨간 신호등을 켠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경제개혁연구소가 국내 40개 그룹의 연결부채 비율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또 재무 상태가 어떻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지 2부 경제 핫 이슈 첫 번째 순서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가 항공 자주 이용하십니까? 저가 항공의 미덕은 이름 그대로 싼 가격일 텐데요. 요즘 무늬만 저가 항공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성수기 요금, 또 주말 요금 이런저런 명목을 더하면 일반 항공 요금의 8, 90%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3부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생생경제를 잘 맡아주셨던 곽수종 박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형주고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팀장 연결해서 지금 끝난 오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곽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당히 많이 떨어진 채 마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하는 양상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 매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외국인들이 정말 줄기차게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44거래일 이상 매수를 해준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특정한 매도도 아니었죠. 지난번 매도할 때는 현대 로템 공모와 관련된 특정 매도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에 이렇게 업종별로 골고루 매도하는 그런 양상 보여주면서 시장 심리를 상당히 좀 경색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해외 시장은 양호하게 끝이 났었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과 그리고 유럽 시장이 모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장 마감을 긍정적으로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 매도에 의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예.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11.24포인트, 0.56% 하락을 하면서 2013.9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현재 분위기 같으면 과연 2000포인트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예. 오늘 업종별로 따져보면 그 해외 DR 발행을 하기로 했던 두산그룹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예. 기계업종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지면서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의약품과 음식료 업종 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 대체적으로 빠진 업종이 훨씬 많았고요. 예. 예. 오른 업종으로는 철강금속 업종과 전기가스 업종들이 올랐는데 그동안 예. 조금 부진했던 업종이 그나마 조금 상승하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예. 또 코스닥 시장도 그 아침에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네. 거래소가 계속 하락한 가운데서 진행이 되니까 반등하는데 힘을 못 쓰고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예. 4.91포인트, 0.92% 하락을 하면서 528.73포인트로 장 마감을 했는데요. 예. 오늘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모두 개인만이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개인들의 매수는 응집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예. 예. 매수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시장을 좀 받쳐주거나 시장을 상승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네. 밀리면서 개인 매수했습니다만은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앞서서 철강이나 전기 그동안에 좀 약세였던 게 오늘은 좀 상승했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네.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네. 눈에 띄었습니까? 네, 오늘 철강 대표주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당히 좋은 양상 보여주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중국의 흐름들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PMI 지수 등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매수를 해주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시장의 조정, 즉 하락, 일부 하락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요. 대외적인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3개월 연속 경기 확장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 그뿐 아니라 유럽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었고 미국도 예상보다는 ISM 제조업 지수 등이 양호하게 나타나서 해외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의 변화다 이렇게 언급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 등도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구리 가격 등이 상당히 그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호젓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리가 이 경기의 흐름에서 가장 경기를 선행적으로 잘 나타내는 원자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은 향후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중국 경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이 그동안에 약세를 보여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너무나 많은 철강소를 가지고 있고 공급 과잉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가 철강 제품들을 쏟아냈던 부분들이 철강 업체들의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제조업 경기도 회복되고 실질적으로 구리 가격도 조금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은 향후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계속 꾸준히 지속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약세였던 철강 업종들도 조금 상승을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게 나타났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유의미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전기, 전자 이런 데는 왜 많이 빠진 건가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강세 흐름들을 상당히 계속 지켜주었었는데요. 외국인들, 기관들의 물량이 수익 실현 차원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상당히 몰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은 매수를 해주었거든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관점을 외국인들은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2050포인트 내외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펀드 환매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금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수익을 실현하는 쪽에서 자금을 일부 확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좀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틀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상관없이 내일 정도는 일부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부터 있게 되죠. 11월 9일부터 있을 중국의 3중 전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 발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G3라고 표현하는 중국, 유럽, 미국의 경기들은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조금 하락하게 된다면 이번 하락을 통해서 아주 매력적이었던 대형주들은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있었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됐습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는 과거에 다른 방송에서 몇 번 뵀었는데요. 오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채권단 관리 기업이 숫자가 많이 늘었네요. 네, 내년부터 이제 채권단위 관리를 하게 되는 대기업이 한 15개 정도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이제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부실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관리 필요성이 더 높아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이 기업 부실 사전 방지 장치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주채무 계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은행들이 쉽게 관리하는 그 약간의 부실 직무가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얘기해 주게 되는데, 네. 그런 이제 전체 관리 대상 계열 중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고, 예.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부실 우려가 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 채무 계열이라는 이름으로 예. 별도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채무 계열이라는 거는 이제 여신이 많은 은행 대출이 많은 전체 기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문제가 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곳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라는 걸 체결해야 되고, 네네.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 부실 징후가 좀 보인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 채무 계열이라는 걸로 따로 분류를 해서 또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 아마 여기에는 이제 뭐 한진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동국제강, 두산 이런 그룹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런 이제 관리 채무 계열에 속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주채권은행하고 계속적으로 재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채권은행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3년 연속 만약에 이런 관리 대상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3년 연속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얘기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채무 계열을 여신이 많은 이 편입 대상도 지금보다 좀 더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네. 뭐 몇몇 그룹들이 더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주채무 계열은 한 30개 정도인데 예. 앞으로 한 45개 정도로 들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은 올해 들어서 이 STX 그룹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을 밟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동양 사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부실 문제가 커지고 있고 결국 이 기업들의 부실은 은행이 돈을 빌려준 은행이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거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2부에서 그 또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게 그 경제개혁연구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 연결 재무 비율을 분석해 봤더니 그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네. 보고서를 내놔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련해서 또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들 서울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네. 서울로 많이 찾아온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큰 병원들이 많고 또 이 좋은 의사 인력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대도시로 몰리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갈수록 그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 서울에 있는 병원 환자 중 3명 중 1명은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빅5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하다는 건데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은 지난해 이제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전체 인구가 지출한 돈이 한 53조 원 정도로 의료비가 나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20%인 한 10조 7천억 원 정도가 네네. 그 지역 아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들이 쓴 돈이고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서울 지역은 더욱더 심하다고 합니다. 네. 서울 환자의 33.8%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다른 지역에서 온 환자분들이고요. 예.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환자가 쓰고 간 진료비 규모 역시도 서울이 역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예. 가장 심한 곳은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이 대형 종합병원들인데 빅5라고 하면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 부속병원, 또 서울 성모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위 잘한다는 그런 5개 병원들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환자분 비중이 진료비 기준으로 보면 61%나 되고 내원 일수, 병원을 찾아온 일수로 보면은 52%나 된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환자분들이 몸이 안 좋다 보면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시설을 찾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 의료 분야에서도 좀 이 지역 간 좀 균형이랄까요? 네. 좀 지방에 있는 병원들도 좋은 시설, 좋은 의사, 좋은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KTX를 처음 이제 개통을 하면서 KTX가 개통이 되면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지방 분산 효과가 되게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서울 쏠림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방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는 경우도 많지만 가까워졌으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 오시고 서울에 있는 백화점 와서 쇼핑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쏠림이 더 심화된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민생법안 빨리 처리해야 된다. 오늘 또 한마디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제 당정회의가 있었는데요. 예. 현호석 부총리가 야구를 좋아하는지 이제 계속 야구에 빗대가지고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을 해가지고 출루한 기업들이 힘껏 달려서 득점할 수 있도록 좀 국회와 정부가 적십타를 쳐주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적십타 쳐주자는 얘기는 빨리 이 법안들을 처리해가지고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야구에서 좋은 공은 반드시 친다는 말이 있는데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국회에는 경제 관련 법안들이 한 100개 넘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될 거고 그중에서 그 정부가 15가지 이 필수 법안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예컨대 이 지주회사 규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이 외국인 촉진법이라든가 주택 리모델링 증축 확대를 이제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라든가 예. 이런 한 15개 법안들을 이 정부는 지금 필수 법안들로 지적하고 있는데 예. 이제 자꾸 이제 국회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심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예. 정부는 지금 아무튼 뭐 다급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의 불씨가 보이긴 하는데 네네. 이 불씨를 살리려면 현 부총리 말대로 이제 적시타를 쳐줘야 되는데 예. 국회가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 국정감사가 다 끝납니다만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이른바 예산안 정국이잖아요, 국회가.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민생 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또 관심을 가질지 이런 부분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정위가 가구업체에 대해서 불공정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네. 우리나라 지금 가구 시장 1위 업체가 에이스침대고요. 네. 2위가 시범수침대라는 데인데 이게 두 회사가 형제회사입니다. 형제회사인데 이 가구업계 1, 2위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밀어내기 의혹, 대리점이나 이런 데다가 본사가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예.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보겠다는 건데요. 예.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두 가구회사가 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냈다. 예. 그런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시쳇말로 우리가 이제 갑질이란 말이 요즘 올해 굉장히 유행을 했죠. 네. 막 갑의 횡포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 남양유업 사건이 있었고 또 뭐 배상면 주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 아마 이 가구업계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본점하고 대리점 관계로 있는 업계는 그 밀어내기 논란은 계속 줄줄이 나오네요.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그 남양유업부터 시작해서 주류업계, 이제 가구업체까지. 뭐 다른 대리점들은 업계에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또 그것도 한번 미리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생생경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생생경제. 네,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입니다. 자, 저희 생생경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잠시 알려드릴까요? 우물정 0945 샵 0945 50분의 유료 문자. 이건 요즘 많이들 아시고요. 또 새로운 방법도 있죠. YTN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가셔서요. 예스로 검색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메시지 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생생경제 2부 광고 후에 시작하죠.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네, YTN 생생경제 경제 핫 이슈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좋은가 아닌가 이 알려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즉 빚이 얼마나 많은가 따져보는 건데요. 국내 주요 그룹의 연결 부채 비율을 분석해봤더니 이 재무 부실이 심각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경제개혁연구소의 최입의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이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연결 재무 비율 분석 이 보고서 자세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입의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보고서 이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연결 재무 비율 분석.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서 용어부터 좀 풀어볼까요? 예,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하면은요. 예. 공정위가 이제 매년 4월 달에 그룹 전체의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 예. 흔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이런 이제 그룹들이 예. 이제 자산 총액 5조 원이어서 이상이어서 이제 공정위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결 부채 비율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이제 건전하냐를 예. 따지고 부채 비율을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기업 하나를 볼 때는 그냥 그 기업 것만 보면 되겠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룹 전체를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그룹의 전체의 계열 회사들의 자산과 부채를 이제 합산을 해서 예. 그거를 이제 연결했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제 연결 재무 비율, 연결 부채 비율이라고 이제 일컫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 단위 계열사들의 어떤 부채만 봤을 때는 그 그룹에 대한 종합적인 재무 상태를 사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이 보고서에서 그 분석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어떤 그룹들이 있는 건가요? 공정위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지정한 그룹이 62개인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이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농협이나 미래에셋처럼 이제 금융회사가 주로 이루어진 금융기업은 이제 부채 비율 산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미 이제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에 들어간 STX, 웅진, 최근에 동양
그다음에 금호산업 이렇게 금호그룹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46개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로 보면 뭐 삼성, 현대차 같이 큰 그룹 들어가고요. 네네. 중위 그룹으로는 이제 신세계, 뭐 LS, 대림, 그리고 이제 하위 그룹으로는 뭐 코롱, 뭐 현대산업개발, 하이트진로 이렇게 해서 총 46개입니다. 예. 이제 이번에 따져보신 게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결 부채 비율이잖아요. 예. 이게 단순 부채 비율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앞서서 이제 그룹 전체 재무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계열사들을 다 이렇게 재무제표를 합친다고 그랬는데요. 예. 합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합치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그걸 단순 합산 뭐 재무 비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예. 줄여서 이제 단순 비율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합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계열사들이 서로 그 출자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은 자산이 과대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주고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가 그대로 그 1억 원을 다른 자회사로 또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회사가 2개가 되고 이 2회사를 합치면은 자산이 2억이고 자본이 2억이 됩니다. 출자한 돈은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결한다라는 의미가 자본과 자산이 이렇게 이중계상된 부분을 서로 상계를 해서 제거를 해서 실질적인 1억 원만 있다라고 보자는 이제 취지로 저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리를 적용을 해서 연결재무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예. 그러면 왜 그 공정이나 당국에서 그 종종 기업들의 그 상호출자 제한 집단의 뭐 부채 비율 이런 거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단순 부채 비율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연결 부채 비율 이렇게 작업하기가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좀 노력이 들어가고 회계 지식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합산해서만 내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어떤 평가를 할 때 취약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2007년도부터 지금 꾸준히 이렇게 연결 부채 비율을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부채 비율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기업들이 얼마나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보고서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어떤 그룹들이 어떻게 이제 재무 상태가 부실한 걸로 나왔나요? 지금 이제 가장 안 좋은 그룹으로 저희가 4개가 이제 나왔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가계를 하나 내는데 자기 돈 1억을 투자하고 은행으로부터 2억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면 이게 부채 비율 200%거든요. 300%는 대출을 3억을 받은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분석한 결과 11개 그룹에서 그 11개 그룹이 200%의 부채 비율이 넘고요. 9개 그룹은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300%가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하다고 저희가 뽑은 게 현대그룹, 한진그룹, 두산그룹, 동부그룹입니다.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약 900%가 달하고 있고요. 2년 연속 그룹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뭐 갚기는커녕 적자이기 때문에 영업도 힘든 상황이고 이제 한진그룹은 부채 비율이 약 670% 정도 이러는데요. 여기도 영업이익으로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이자만큼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산그룹은 약 400%의 이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여기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 정도는 갚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영업이 나아지면 재무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부채 비율이 아직 높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동부그룹도 약 400% 부채 비율인데 여기는 영업으로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라고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그 연구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그 들여다보신 부채 가운데 이 부채가 어떤 성격의 부채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단순한 은행이나 뭐 여신대출인지 아니면 동양증권처럼 뭐 그 회사채나 기업어음인지. 그것도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데요. 그 지금 말한 4곳의 그 은행 차입금은 대략 3조에서 6조 원 정도로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이제 동양처럼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채로 자금을 네. 조달한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그룹은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 한진그룹은 약 6조 7천억 원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그 투자를 사채로 예.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서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뭐 부채 많은 기업 가운데 무슨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통해서 많이 자금을 조달한 이 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요. 예, 그렇죠.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못 대는 그룹도 상당히 많다고요? 예, 그 방금 말씀드린 네 곳이 그런 상황이겠고요. 예. 그 두산그룹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200%가 넘는 부채 비율의 그 20개 회사 중에 10곳이 그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하고 있지 못해서 예. 부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서 이제 거론해 주신 기업 가운데 이제 네 군데요. 현대그룹, 한진그룹, 두산그룹, 동부그룹.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동양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2의 동양그룹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처음 낸 게 아니라 2011년에도 이제 그 같은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금호그룹, 대한전선그룹, 웅진그룹, STX그룹, 동양그룹이 이제 부실 징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금호그룹과 대한전선그룹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통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웅진, STX, 동양그룹은 아주 갑작스럽게 이제 그 기업의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법정 관리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경험을 봤을 때는 이번에 이렇게 그룹 중에서 재무 비율이 높고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 낮은 데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또 안 좋아질 그런 기미가 있기 때문에 보다 좀 그 투자자도 주의해야겠고 금융 당국도 좀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동양 같은 사태를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니까요.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 앞서 저희들이 그 경제뉴스 브리핑 할 때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금융위원회가 그 내년부터 채권단이 관리하는 대기업의 그 범위를 더 이제 넓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동양 사태 이후에 또 철저하게 좀 그 관리 감독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그룹들의 이제 부실 정도를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먼저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실하다고 평가가 되면 판단이 되면 이제 뭐 자율협약이든 워크아웃이든 채권단이 이제 좀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필요하면 자금을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불필요한 자산이나 뭐 그 중복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자산을 빨리 매각하게 하고 투자는 중단하게 해서 좀 일단 현금을 확보하는 식으로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유상증자를 해서 좀 더 현금을 그 회사의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한다면 아무래도 좀 금융위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해준다면 뭐 이렇게 부실을 빨리 좀 더 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덧붙여서 필요한 대책들 뭐 몇 가지 제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에 뭐 동양 사태에 많이 이제 드러났지만 이제 부실 그룹들은 그 결국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회사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룹 중에 현대그룹과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증권사랄지 뭐 이렇게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동양같이 중복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좀 금융위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뭐 이거는 뭐 금융위 당국뿐만 아니라 투자하신 분들도 좀 더 이렇게 채권 투자나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더 그 주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제개혁연구소의 최이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이 시간은 따져보자 경제 시간, 경제기사 시간입니다. 제가 YTN 생생경제 청취자로서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코너인데요. 경제기사를 좀 더 뭐랄까요,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뉴스품의 김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따져보자 경제기사,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 왜 증권사들이 내다보는 시장 전망치는 항상 긍정적일까? 그리고 또 낙관적일까?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기업들의 주가나 실적 전망치도 항상 높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좀 따져볼까 합니다. 예. 사실 이런 궁금증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요즘 네. 청취자분들이나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준 전문가이신 분들도 많아서 물론 액면가 그대로 뭐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보통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또 증권사에서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 것인데 예. 나보다 잘 보겠지라고 하면서 또 안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게 이 증권사 보고서인데요. 예. 증권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증시가 별로 좋지가 않으면은 예. 상저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상반기엔 주가 지수가 낮더라도 하반기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정부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성장률 좋지 않으면은 대외 변수 때문에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결과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일반 기업들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를 봐도 뭐 지금 당장에 이런 악재는 있지만 이런 변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고 주가는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이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잘 읽어봐야지 되는데 어느 정도 이 실적 전망치나 주가 전망치에 거품이 들어가 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 보더라도 예. 기업이나 시황 분석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부풀려져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증권가나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뭐 긍정의 힘 많이 믿는 네.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건가요? 예, 일단 이 증권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 증권사가 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중개를 해주고 그 수수료를 챙기는 곳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수록 이익을 얻게 되고요. 또 증시가 나쁘다고 한다면은 사지도 않을 것이고 팔지도 않을 것일 테니까 투자자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는 시황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기업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도 의견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이 종목은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매수를 추천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한 중립 정도의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예. 이 애널리스트들도 역시 증권사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예. 증권사 전체의 방향을 보통 이제 하우스 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황이나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 이 하우스 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맞추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 몇 년간은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놔도 큰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상장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좀 개선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는 상장사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좀 정체 국면에 들어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에 제시하는 실적 전망치라는 것이 실제치와 비교했을 때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것은 작년 실적에다가 대개는 15%에서 20%를 정도 더한 값을 추정치로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나만 다른 전망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경향을 가고 있는 것을 따라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전망치를 내놓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더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화내시겠지만은 예. 데이터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많지 않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기업의 업종 내외부적인 이런 변수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군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저기 증권사와 이익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예. 그 외국계 증권사는 어떤가요? 상황이 궁금하네요.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떨 때는 너무 냉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나 이 업종에 대해서 유망하지 않다라고 보면은 금방 팔아라, 매도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많지는 않지만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국에서는 매도도 전략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객들도 좀 솔직한 의견, 그러니까 이 전략을 세울 때 내가 진짜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정말 팔아야지 되는데도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달라 이런 것들을 좀 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비관론만 펴는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또 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이코노미스트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증권사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모간 스탠리 스티븐 로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견해만 내는 사람으로 참 유명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너무 긍정적으로 부정적이다 하더라도 뭐 중립적으로 이렇게 완화해서 표현하시는 분들 말고 또 반대로 또 너무 보수적으로 또 내다봤다가 이게 잘 안 맞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전망치가 그랬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계속 실적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전망을 해도 될 것을 덜 전망한 셈인데 또 재밌는 것이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런데 증권사들 27개를 봤더니 이 가운데 20곳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정작 그렇게 전망을 해놓고 또 2분기 때 그에 앞서서는 거의 모두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분기에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또 장밋빛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을 때는 못 넘을 것이라고 하고 안 될 때는 또 그걸 넘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근데 또 애널리스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예. 10조 원이라는 수치가 뭐가 중요하냐. 실적이 추세적으로 좋아지느냐 아니냐. 이 전망만 바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정확한 실적 전망치를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려운 전망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에게 또 고액의 연봉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 싶고요. 예. 요즘 경제 이야기 하실 때 그 야구에 빗대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야구를 좀 비교해 보자면요. 네. 그 얼마 전에 하일성 해설위원이 그 야구 몰라 인생 몰라 이런 책을 내놨더라고요. 그 야구 전문가라고 그렇죠. 하면 뭐 두 번째라고 해도 서러우실 분인데 그런 분들도 야구의 판세를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맞은 비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애널리스트들한테도 좀 이제 그 어려움들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점쟁이도 아니고 갑자기 그 외부 변수가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지만은 야구 해설가도 그렇고 또 뭐 증시를 분석하시는 분도 그렇고 경제를 전망하시는 분도 그렇고 대개는 이제 통계가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야구 영화에서도 그 이제 구단주가 통계를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낙관적인 전망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근거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좀 그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데이터를 충실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정보라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소수에 의해서 독점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업과 관련된 정보도 그랬고 또 해외 경제에 대한 전망도 그랬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속된 표현을 하면 인터넷만 할 줄 알면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영어만 잘한다면은 거의 모든 정보는 그 원소스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겠고요. 투자를 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뭐 부정확하다 이런 또 탓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공부하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거액 자산가들을 몇 분 만나서 인터뷰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자산가가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개의 경우에 경제 기자를 오래 한 저보다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이런 경제나 시장 상황을 짚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요. 저희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뭐랄까요. 항변 이것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려워지는데요.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생생경제 1, 2부 마무리하고요. 전 4시 10분에 또 뵙겠습니다.